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보통 신약 개발은 임상 실험까지 완료된 후 일반 환자들이 처방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약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립니다. 임상 1상, 2상, 3상 들어보셨죠? 그런데 2019년 말에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하고 약 1년 만에 우리는 1차 백신을 맞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맞이할 디지털 생물학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질병의 맞춤형 치료제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사님은 인공지능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인 로제타 폴드 방법을 개발하여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 기술을 통해 수억 개의 단백질 구조 모델을 제공,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도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이언스지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결과로도 이번 교수님, 백민경 교수님께서 낸 연구 결과가 뽑히셨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백민경 교수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연구,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물학 연구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앞에서 두 교수님이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혹은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게 문제가 그 때문에 우리가 뭐 노화나 이런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유전자보다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란 분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드릴 계획입니다. 뭐 여기서 과학 기사들을 이제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 단백질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뭐 2021년에 가장 각광받는 바이오 기술이다. 혹은 올해의 과학 성과에 뭐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이 뽑혔다. 이런 식으로 작년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술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단백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제가 오늘 점심에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 같은 그냥 먹을 걸 떠올리죠. 하지만 단백질은 실제로는 우리 생명 현상의 아주 핵심적인 분자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랑 지방을 빼고 나면 가장 많이 남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이제 사람 같은 경우 대략 2만여 가지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이제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한 분자죠. 앞에서 이제 사무엘 교수님이 크리스퍼-캐스9 단백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단백질들이고요. 앞에서 이제 이현숙 교수님이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텔로머레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익숙해진 항체라는 것도 사실 면역 반응을 관장하는 이제 단백질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뭔가 갑자기 눈이 부셔서 눈을 감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외부 자극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적합한 반응을 하는 그 신호 전달의 그 과정에도 다양한 단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단백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그냥 단백질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서 좋을 게 뭐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백질의 구조를 안다는 건 사실 생명 현상에 대해 원자 수준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예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 감염되는지 그 감염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의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단백질들이 있는지, 뭐 바이러스 표면에 어떤 단백질들이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세포에는 어떤 단백질들이 있고, 뭐 사람의 세포막에 어떤 수용체들이 있는지, 그 수용체 단백질들의 구조는 어떤지를 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수용체 중,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단백질들 중 어느 걸 인식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만드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제 스파이크라고 불리우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 사이의 결합 구조를 이제 이런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지 감염의 첫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 현상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예시로 제가 이제 박사후 연구원을 했었던 워싱턴 대학교에서 데이비 베이커 교수 랩에서 있었던 이제 모든 연구들을 예시로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연구들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의 수용체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걸 방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우리 몸에 이제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틴에 붙어 있어서 우리 몸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는 걸 방해하는 뭔가 새로운 결합 방해제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어떻게 단백질 수용체에 붙는지에 대한 그 결합 모티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센싱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 같은 거를 개발해서 진단 키트로도 만들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틴의 구조를 바탕으로 단백질 재조합 백신을 만들어서 실제 스카이코비1이라고 부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백신을 디자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원자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정밀한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센서라든지 백신 같은 걸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백질이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다시 드릴까 하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유전자 속에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 정보가 코딩이 되어 있고, 그 정보가 이제 mRNA,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유전자에 쓰여 있는 순서대로 붙어서 서로 다른 단백질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백질을 이루는 그 아미노산의 순서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대략 3억 개 정도의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걔네의 서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알고 있고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3억 개의 단백질 서열을 아는 거에 비해서 구조는 한 15만 개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구조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구조가 정말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 현상을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 갭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적으로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뭔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 생물학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단백질의 구조를 단백질에 주어진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예측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진화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구조 정보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따른다면 뭔가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계속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서 점점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해 나가고, 그게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진화의 과정인데, 그 진화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로 우리 근육 속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란 단백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미오글로빈 단백질은 산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보다 산소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에 있는 산소를 우리 근육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오글로빈 구조를 보면 사람의 미오글로빈 구조나 말이나 고래, 혹은 거북이, 심지어 참치의 미오글로빈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미오글로빈의 서열을 쳐다보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열은 다른데 기능이 같으니까 계속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가 된 거죠. 이 얘기는 진화 과정에서 뭔가 변이가 일어나면서 계속 새로운 뭔가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이게 너무 갑자기 크게 변해서 구조를 잃고 기능을 잃으면 그게 질병의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질병을 가진 생명체는 아마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생명체들, 살아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후손을 물려주면서 존재했었던 생명체들 안에는 그런 생명 현상의 필수적인 단백질들이 뭔가 변이가 일어났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잘 유지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뭔가 단백질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이제 그런 아미노산 사이의 상호작용들은 항상 유지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백질들을 모아다가 잘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패턴 같은 걸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적 연관이 있는 이제 다양한 단백질 서열들을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이제 잘 정렬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뭔가 항상 같이 변하는 이런 레지듀, 이런 아미노산 쌍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저희는 이제 correlated mutation 혹은 이제 co-evolution, 공진화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적인 연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패턴들이
이런 MSA라고 부르는 서열 정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열 정보로부터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패턴을 잘 찾아내느냐가 결국 좋은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만드는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 패턴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했을 때 여기서 사람들이 바로 인공지능을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뭐 지금 많이 발전을 했지만 결국 제일 잘하는 일은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패턴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패턴 찾기에 가장 특화된 기술이 인공지능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서열 모음이라는 데이터 안에 숨어 있는 구조 패턴을 찾고 싶은 거니까 인공지능을 잘만 적용하면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지금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지금까지 실험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밝혀둔 단백질 구조도 10만여 개가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결실들의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했던 알파폴드 방법, 그리고 제가 개발한 로제타 폴드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두 방법은 각각 작년에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뭐 단백질 구조를 예시로 놔뒀는데 이게 초록색이 실험 구조고 파란색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렇듯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의 힘을 빌름으로써 생물학에서 하나의 난제라고 평가되어 오던 단백질 접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이제 거의 해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해서 제가 앞에서 막 3억 개 정도의 단백질의 서열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대부분 거의 2억 개가 넘는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를 다 예측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관련 생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단백질의 구조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알파폴드를 돌려볼 필요 없이 로제타 폴드를 따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 가서 자기 단백질을 검색해 보면 구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생물 연구들이 더 탄력을 받고 더욱더 빨라질 가속화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단백질 그 단일 구조 자체는 아니에요.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가 유전자 가위로서 기능을 하는 건 그 단백질이 DNA와 유전자와 사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고 뭐 텔로머레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항체 같은 경우는 그 항체 단백질이 이제 항원, 예를 들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단백질에 붙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 현상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단백질의 그 단일 구조를 넘어서서 다른 분자와의 상호작용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연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서로 다른 단백질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에 대한 응용을 추가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DNA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 혹은 뭐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효소 반응들이 어떤 단백질들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좀 더 원자 수준에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단백질 구조 관련 연구들의 이제 플랫폼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주로 집중을 했다면 더 이상 생물학 연구가 그냥 실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실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계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바이올로지, 뭐 디지털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느 영향을 줄 거냐?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신약 개발 쪽이실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양한 기자분들과 뭐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다들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 개발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나요? 신약 개발 문제 다 풀렸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신약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겠죠. 물론 이제 원인을 몰라도 그냥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배 아픈 게 낫더라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약들도 있긴 하지만 현대 생물학에 있어서 이제 신약 개발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고칠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 게 좀 더 요즘의 신약 개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일단은 원인을 찾고 즉 우리가 표적을 해야 할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생체 분자를 찾고 그 생체 분자에 결합을 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만 대략 5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인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대부분이고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후보 물질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런 화학 물질 중에서 찾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낸다 하더라도 얘를 실제 살아있는 세포에 넣어봤더니 세포가 죽어버리면 약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세포 실험, 이제 동물 실험들을 거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에게 임상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거의 15년 그 이상이 걸리고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암과 같이 이제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질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희귀한 질환에 대해서는 연구를 쉽사리 할 수가 없는 거죠. 15년이나 투자해서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전 세계에 한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약을 만드는 데에는 그만한 가치, 그러니까 돈을 들이기 사회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 상호작용 예측 기술들이 첫 단계 표적을 찾고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이니셜 물질들을 찾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예측하는 기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질병 메커니즘과 연관이 될 만한 단백질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예측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이 질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를 이해하고 그걸로 이제 표적을 해야 할 이제 시스템을 발굴을 한 다음에 그러한 표적해야 할 단백질의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한다면 후보 물질을 이제 찾는 시간도 단축시키고 성공 확률도 훨씬 높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좀 더 보편적인 의료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제 뭐 화학 합성 의약품,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화학 물질들을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의약품은 그런 화학 물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약품에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서 단백질 또한 의약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냥 인슐린, 호르몬이나 아니면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것도 있는데요.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물질은 사실 우리가 그걸 우리 몸에 넣는다 그러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쉽사리 들 수 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몸속에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죠. 다만 단점은 단백질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 위 속에서 장 속에서 다 소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화학 의약품과는 다르게 단백질 의약품은 항상 이제 주사로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단백질 의약품을 만드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 의약품을 만드는 연구에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이 활용될 수는 없을까요? 단백질 구조 예측이란 건 주어진 단백질 서열에서 그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고 그 생긴 구조를 바탕으로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연구예요. 단백질 디자인은 역으로 뭔가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구조를 갖기 위해선 어떤 서열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완전한 역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 반대 과정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해봤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질병에 있어서 두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게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뭔가 경쟁적 저해제라는 걸 개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쟁적 저해제라는 건 붙어 있는 애 대신에 붙어가지고 원래 이제 붙는 애가 못 붙도록 그냥 방해하는 애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뭔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 저희는 그런 모티프라 부르는데 이제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다르게 생긴 단백질을 디자인을 한다면 원래 붙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다른 애니까 이제 걔가 붙어서 원래 붙는 애를 못 붙게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부분적으로 주어져 있는 기능 요소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키는 이런 일에도 로제타 폴드와 같은 인공지능 단백질 기술이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항암제로서 활용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제 PD-1이랑 PD-L1이란 두 단백질의 결합을 저해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을 해보고 이제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타겟에 붙고 둘의 결합을 방해하더라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카이코비1이란 단백질 백신도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단백질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과 그 단백질을 이제 바이러스랑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단백질 나노 파티클을 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단백질들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백신 또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구조 예측 기술 그리고 이걸 활용한 단백질 디자인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훨씬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런 팬데믹, 그래서 모든 연구자의 연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이 되는 시기에는 뭐 바이러스 출현에서부터 이제 치료제 개발까지 각각 뭐 6달, 2달, 12달 이런 식으로 걸렸다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만 한다면 바이러스에서 출현하고 바이러스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 그리고 구조는 뭔지 모델링하는데 일주일, 그리고 그 모델링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표적을 발굴하는데 또 일주일, 그리고 나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후보물질을 얻는데 대략 한두 달이면 충분할 거고, 임상도 지금처럼 긴급 이런 임상들이 잘 도입이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우리는 더 준비된 상태로 이제 바이러스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컴퓨터 발전에 따른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생물학적인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 적용되고, 그게 단백질 디자인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가장 하루 중에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오늘 서울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최한 훌륭한 강연 들을 때도 행복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집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볼 때 행복하거든요. 네, 가끔 여러분들 스마트폰 배터리 없어가지고 충전하려고 콘센트 꽂으려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보이는 구석에 콘센트 막 안 보고 넣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 직접 이렇게 보고 콘센트를 꽂거든요. 그만큼 당장 그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이 콘센트의 구조 파악이 중요한데, 이 만병 질병의 근원인 단백질의 잘못된 접힘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단백질의 모양 구조 파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백민경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로제트 폴트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 잘못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 녀석에 알맞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앞당겨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백민경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